남녀간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특히 결혼을 앞두고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최단비 변호사님. 네, 2011년도에 한 남성과 여성이 중매로 만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사랑하고 결혼하는데 서로의 조건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잠깐 조건을 보자면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운 고액 연봉자예요. 그런데 남성분은 대학을 중퇴하고 월 19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설비업체 재직 중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남부터 좀 남성분이 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뭐 실제 말 불구하고 조금 한쪽이 기운다 뭐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분이 본인의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은 연봉이 많지만 대학도 가지 못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혼을 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 여성분의 어머니가 무속인이에요. 근데 아이고. 첫 만남 때부터 무속인이라는 얘기는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뭐 아하. 무속인도 직업 중에 하나이지만 네. 아무래도 결혼을 하려는 전제로 처음 만난 데에서는 좀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말을 좀 돌려서 어머니가 좀 종교에 심취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남성이 얘기를 다 듣고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첫 만남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어허. 그런데 네. 두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두 번째 만남에서 여성분이 계속 숨겼으면 문제가 될 텐데 좀 아무래도 결혼 전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기로 결심을 해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집이 과거에 사업이 실패해서 집안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액 연봉자지만 내 월급으로 우리 언니 빚도 갚아주고 아이고. 있고 사실은 내 빚도 있다. 그래서 언니 빚도 있어서 내가 지금 사실은 전세로 살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서 나와서 투룸짜리 오피스텔로 살고 있고 내 빚도 있어서 내가 월급이 많지만 내 월급이 다 수입으로 잡힐 수는 없다. 그러겠네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하. 남성이 이번에도 별말을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나서 첫 만남에서 5일 만에 네.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좀 뭔가 정말 찌릿 두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통했나 봐요. 결혼을 그렇죠. 닷새 만에 결혼 약속하네요. 그러니까 서로에 네. 대한 이제 뭐 신뢰가 있었던 거겠죠. 뭐 남성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저 여성분이 본인의 그런 안 좋은 면까지 다 얘기하는구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또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이 내가 이런 얘기까지 다 해도 나를 감싸 안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진짜. 5일 만에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네. 이제 결혼 준비를 진행해 나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상견례도 하고 웨딩 드레스도 하고 촬영 날짜도 잡고 예물도 맞춰요. 여기까지 순조롭게 진행하고 굉장히 힘들었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남성분이 여성이 우리 엄마가 종교에 심취했어 네. 라고 하는 숨은 의미가 이 여성의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하. 근데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알게 되면서 네.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여성이 투자했던 아까 오피스텔이 있었잖아요. 네네. 투룸 오피스텔. 네. 이 오피스텔로 인해서 결정적인 다툼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여기까지는 순조롭다가 무속인 저희들 예상은 숨겨왔던 무속인 자신의 어머니가 무속인이란 걸 얘기하는 바람에 이 남자가 마음이 상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김복준 의원님 네, 예. 지금 오히려 이 여성이 고액 연봉인 이 여성이 투자했던 오피스텔이 문제가 됐다. 이건 왜 그런가요? 아마 이제 저 오피스텔에 투자한 것보다 빚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뭐 네네. 따져보면 뭐 금액이 뭐 이래저래 나오는데요. 네네. 그 남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빚이 이제 많은 게 좀 걸렸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애초부터 말 안 한 것도 굉장히 작용했을 거예요. 그 배신감, 일종의 배신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융합돼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이 남자 이야기는 그거죠. 빚부터 갚고 시작을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여성분이 물론 1억 연봉이 1억 되는 고액 연봉자입니다만 그러면 자기가 빚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이 오피스텔에 투자를 이제 이 여성분이 6천만 원을 했어요. 네. 근데 6천만 원 중에 6,600만 원 중에 4천만 원이 대출금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천만 원의 대출금이 오피스텔에 있었죠. 네. 여기에다가 본인의 개인 빚이 또 5천만 원이 아유, 있습니다. 그럼 한 9천만 원 되네요. 9천만 원 있죠. 근데 네. 이 9천만 원이 있어서 남성이 바로 결혼을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네. 남성이 우리 집에서 결혼을 하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주기로 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당신
이 오피스텔에 있는 이 대출금과 그리고 당신의 개인적인 빚까지 이 돈으로 갚고 우리가 빚이 없는 상태에서 신혼생활을 그거 이 굉장히 투룸 중요하잖아요. 오피스텔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여성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 대출금 4천이 있고 개인 빚 5천이 있지만 이 오피스텔의 보증금이 9천만 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자산이 9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본인 그러네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빚과 자산이 같으니까 아. 별 문제가 없지 그럼 않겠느냐라고 상세가 된다는 하면서 얘기잖아요. 아. 남성의 이런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어허. 남성이 이 거절을 하자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겁니다. 아하. 허허, 이거는 글쎄요. 나는 빚이 9천 있지만 자기 그 예비 신랑 될 사람한테 결혼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빚이 9천 있지만 이 오피스텔 보증금이 9천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 빚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서 그 오피스텔, 투룸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 하자는 걸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예비 신랑 될 사람이 그래? 그렇다면 이건 없던 걸로 하자 파혼을 선언했다는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남성 입장에서는 결정적으로 마음이 틀어진 그게 뭘까요 대체 그러면? 아니 그 결론은 이 여성의 이야기는 0이잖아요, 0. 네. 채권 채무 변제하고 나면 그제 속된 말로 제로가 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 문제로 이 남성이 과연 그 파혼을 생각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하. 어차피 집에서 1억 5천 정도 먼저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 5천짜리 뭘 사가지고 이사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 갚고 투룸에서 살자 했는데 노 하니까 그냥 즉시 그 파혼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사실은 이제 신뢰가 깨진 겁니다. 네. 네, 애초부터 시작했던 뭐 어머니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거 등등 쭉 그 지나오는 과정에서 네.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의심 같은 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게 있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 투룸 관련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결정적인 뭔가 좀 계기가 온 기름이 것입니다. 부어졌다는 네.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허 소장님 물론 저는 이제 여성의 입장을 뭐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여성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래 살던 투룸집에서 신혼생활을 한다는 게 좀 탐탁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신혼이니까 남편이 좀 마련해주는 집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해보고 싶다. 그 안에 또 내가 돈 번 걸 갖고 살림을 채워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네.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은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주머니를 각각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적인 것은 사적인 것으로, 내 자산은 자산인 것으로 내가 관리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 네.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이건 내가 관리할게, 알아서 처리할게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제 결혼하실 분께서 파혼까지 하니까 조금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네. 남성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통 큰 결정을 한 거잖아요. 빚이 예비 자신의 사랑했던 그 좋아하는 감정 가진 여성이 빚이 9천 있다는 걸 알게 돼. 보통 연인이 이 빚이 구경도 못한 빚이 있을 때 사실 많은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지원해준 1억 5천으로 그래 그럼 빚 먼저 갚자. 빚이 제로인 상태 만들자. 그리고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남성이 파혼을 이제 통보한 이유가 이 빚을 이 여성분 빚뿐만 아니라 여성분의 가족의 빚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여성분이 아무리 월급이 많지만 아까 김복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9천의 빚이 있는데 이것을 갚고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9천의 빚이 있지만 9천의 자산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도 있겠네요. 향후에서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경제적으로 본인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성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을지언정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네. 본인의 한돈에서 처리를 하고자 노력을 했을 뿐인데 남성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했다라는 입장으로 법원에 위자료 5천만 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요? 근데 김복춘 의원님 네, 제가 네. 상식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저런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위자료 같은 걸 청구하는 것은 이혼했을 때나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결혼도 안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 약혼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조금 전에 설명하셨고요. 약혼 해제 사유도 민법 804조에 명기돼 있어요. 법에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약혼을 한 다음에 그 상대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네. 처벌받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 한정 후견 개시 저 성년 후견 개시 네. 내용 아실 겁니다. 지금 그런 써 심판을 있- 받은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불치의 병, 정신질환이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약혼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또 약혼하거나 혼인한 경우 뭐 당연하겠죠. 네. 그다음에 약혼한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간음하는 경우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네.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인 경우. 이것도 뭐 그러겠네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네. 빨리 해야 되잖아요. 아하. 결혼을. 근데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자꾸 이제 늦추는 거. 아하.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중대한 그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8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긴 7개 나왔잖아요. 최단배 변호사님. 네. 앞서 저희가 정리한 부분은. 그러면 지금의 두 사람의 사례는 저 앞서 말씀드린 7개 사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 8번째 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포함된 겁니까? 아무 사유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1, 2, 3, 4, 5, 6, 7호까지는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읽어도 1, 2, 3, 4, 5, 6, 7호까지는 해당이 안 되죠. 네. 그런데 8호에 그와 관련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네. 경우인데 중대한 사유라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약혼을 그만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데 그러한 사유, 예를 들면은 빚이 많다든지 네. 아니면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혼을 그만할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약혼은 약혼식을 해야지 약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결혼을 약속하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약혼인데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나는 이 남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네. 나는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2년이나 교제를 했는데 이 남자가 오늘 나한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러한 파혼이라든지 위자료 청구 소송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법에서 보장된 약혼, 그냥 정신적인 위자료 소송이 아니라 이런 약혼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결혼을 약속한 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한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둘이서 상견례도 했고요. 네. 가족과 함께 예식장도 마련했고 예물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민법에서 보장하는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아하.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이 남성분도 앞서 자신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턱대고 파혼을 선언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제안도 했잖아요. 남성 입장에서도 많이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남성의 이제 입장을 또 들어보면 여성의 어머니가 무속인인데다가 내가 그 집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혼은 여성 쪽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측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팽팽합니다. 그러면 결국 최종 결정은 이제 재판부 법원이 할 텐데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법원은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하.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이 아예 속인 게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도 우리 집에는 빚이 있다. 나는 대학도 가지 않았다. 물론 김복중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무속인이라고 딱 집어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종교에 심취해 있다.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속인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무속인이라고 해서 결혼을 해제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법원이 그 부분에서는 크게 집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남성분이 이렇게 여성이 다 얘기를 했는데도 2번이나 얘기를 해서 처음 만남, 2번째 만남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네. 결혼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부분. 그렇기 네. 때문에 남성분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법원은 봤고요. 하지만 여성은 일방적으로 남성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파혼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 심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1심에서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요? 하지만 2심에서는 남성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1,000만 원으로 이제 위자료를 삭감을 했고요. 네. 법원이 이 2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1,000만 원의 지급 판결이 났습니다. 5천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했습니다만 1심은 2천만 원. 그런데 2심은 이 남성이 조금 벌이가 그렇게 넉넉지는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깎아줬는데 절반으로 깎아준 이게. 근데 제가 꼭 이 남성이라고 남성 편을 조금 더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김복주 의원님, 왜냐하면 네. 이 남성이 자신의 가치관이라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빚이 없는
빚이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을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애초부터 이 여성이 결국은 보니까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는 사실도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중간 진행되는 약혼 과정에서 가족들 그다음에 뭐 본인까지 채무가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동안 이 남성은 그대로 용인하고 지나왔잖아요. 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일방적인 파혼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저 1,000만 원에 대한 그 손해배상 뭐 꼼짝없이 줄 수밖에 약간 없겠네요. 그 부분이 예. 이제 재판부가 볼 때는 설득력이 조금은 떨어졌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